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드디어 나라별로 세계유산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첫 번째로 베트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당히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과 한국 간에 이제 혼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베트남은 중국을 사이에 두고 이제 동북 쪽에는 한국이,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베트남이 국경을 잇대고 있으면서 이게 중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일찍부터 받고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또 이 한자 문화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이게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베트남의 세계유산은 강의가 이제 조금 짧게 제가 조금 짧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유적별로 나누어서 6개의 강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시부터 제6차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개관과 그다음에 자연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 중에로 등재되는 것 중에서 그 짱안과 그다음에 이제 그 호황조의 성체 2개 도성 유적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탕롱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탕롱 현재 베트남의 수도인 그 하노이에 있는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베트남 중부에 있는 미선 유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호이안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후에 유적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지금 너무 못 가서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가시면 보통 다낭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 다낭 쪽에서 이제 가실 수 있는 유적 이 이제 미선, 그 다음에 호이안, 후에 세 군데가 그 다낭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역사적 개관과 그 지리적 개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유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이미 그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홍강 유적에 있는 그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미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현재 국경은 이렇게 S자 형태를 따라서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라오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캄보디아하고 국경을 닫고 있고요. 원래 이제 남부 베트남하고 북 베트남이 따로 있다가 이제 1975년에 전쟁을 통해서 북부의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인 월맹이 그 남쪽에 이제 그 월남을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요. 이제 분단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통일된 연대는 1975년이고요. 이 베트남 전쟁 때 한국에서도 참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세 있는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좀 많이 있죠. 최근에는 그 베트남에 이제 그 참전했었던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에 대한 연구들을 그 근현대 사학계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의 지형을 보면요, 일단 큰 강이 여기 하나 흘러서 이게 홍강이라고 부르죠. 이 홍강이라고 하는 강의 하류에 삼각지를 형성하면서 이 삼각지 일대가 현재 수도인 하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지역과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이 모두 다 고산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요. 색깔이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표현되게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 높은 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경계를 갖고 있고요. 아주 좁게 바다를 타고서는 좁고 길게 이어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쪽에 보시면 이 지도에서 남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 이제 보면은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이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흐르는 이 메콩강의 하류 지역이 이제 또 평원지대를 이루면서 여기가 이제 뭐 곡창지대이기도 하고요. 수상 생활을 많이 하는 이쪽은 이제 그 수상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원래 이 지역은 푸난 문화권이 이 지역에서 발전을 해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남부 요 일대 메콩강 남부 지역은 전부 원래 캄보디아 문화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여하튼 여기까지 나눠서 베트남이 이제 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베트남의 종족 분포도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54개의 그 여러 다민족 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고산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다른 그 소수민족들이 그 고산족들이라고 부르는 소수민족들이 이제 여기 흩어져서 사는데 이 소수민족들은 사실 베트남 북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접한 라오스라든지 중국 북부 지역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사실 비엣 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비에트남이잖아요. 비엣 쪽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에트남이라고 하는데 85% 정도가 이제 그 베트남 비엣이라고 하는 비엣이라고 쓰는데 비엣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자로 쓰면은 이게 이제 월나라 월자를 쓰거든요. 월족의 나라다 해서 비에트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엣 쪽의 나라, 월족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월족은 물론 이제 기원 자체가 사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흥을 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하노이 일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환경은 이 남쪽 부분은 적도에 가까워서 상당히 덥고 습한 데 비해서 지금 이제 북부의 수도가 있는 하노이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는 하노이죠. 다낭은 요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한반도 남부 지역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 이제 추우면 눈도 가끔 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편이고요. 중부 지역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역으로는 아열대 기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덥고 습한 편이에요. 1년 사시사철 덥고 습한 편이라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훨씬 따뜻하죠. 네. 네, 이 지도는 이미 앞에 역사 지도 할 때 다 보셨던 지도라서요. 원래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부남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부남이 이제 그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남 위에 첸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결국 이 첸라에서 나온 그 앙코르 왕조가 전체를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한 뭐 11세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앙코르 시대의 이제 빨간색 이제 이거는 나중에 캄보디아 할 때 또 볼 텐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 메콩강 하류 지역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앙코르 유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파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계속 이 베트남 남부 쪽에 있는데 이 참파하고 앙코르하고는 다른 나라고 말도 달라요. 이 참파족은 짬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짬족 은 이 중남부 지역에 이제 계속 살면서요. 지금도 짬족이 있기는 있어요.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가면 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의 베트남 경계하고요. 이거는 한 5세기 때 정도 되고 이거는 한 뭐 10세기, 뭐 11세기 뭐 이 정도 본다면 그 시대에 따라서 국경선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북부 지역하고는 좀 다른데 베트남 북부 지역은 기원전 우리나라가 108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원전 108년 조선이 이제 한나라 무제에서 망하고 그 전해인가 그 다음 해 비슷한 시기에 이 한나라가 여기 있었던 그 남월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한 다음에 안남도호부를 세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기가 이제 교지 또는 안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안남과 교지라고 하는 지역은 계속 당나라에 이제 복속된 또는 당나라에 이제 당나라 때나 뭐 그 이후까지 계속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기원전 1세기부터는 중국 문화가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요. 한대의 영향을 받은 뭐 청동기나 뭐 도기 같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한 7세기에서 9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당나라 때 해당하는 안남도 호부의 자리가 이 하노이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성 유적이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 유적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다른 왕조로 이어지면서 계속 18세기까지 그 도성 유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현재 탕롱 유적이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 하노이 일대 문화하고요. 남쪽에 중부 다낭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더 남쪽에 호치민이 이제 그 원래 월남의 수도였죠. 이거 호치민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화와 그 종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통일된 첫 번째 나라가 언제냐 하면 상당히 늦어서요. 후에 왕조 때가 이제 처음 남북 베트남이 다 처음 통일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남과 북이 조금 계속 다르고요. 언어도 사실은 짬 쪽의 말하고요. 비엣 쪽의 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부지방 언어하고요. 북부지방 언어하고 지금 베트남을 배워보시면 그 똑같이 써놓고 발음이 다릅니다. 발음이 달라서 이렇게 어느 지역 사람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은 북부가 통일했기 때문에 북부 하노이 말이 현재 공용어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베트남 전쟁 때의 지도인데요. 이 북부 베트남은 하노이가 수도가 되고요. 남부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이공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사이공이 현재 이름은 뭐가 되어 있냐 하면 호치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데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공이라고 하는 데는 같은 데인데 그 통일한 이후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다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다낭 위에 이제 후에가 있고요. 다낭 밑에 미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호이안이 있어서요. 요 중부 지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후에 바로 위에 이게 산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그 DMZ 우리나라로 하면 그 경계 그 선이 있었던 데고요. 요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요 중부 지역이 사실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여기 유적들도 이 베트남 전쟁 때 이렇게 파괴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 또 보시겠지만요.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의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요. 세계유산, 그러니까 유적을 지정하는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월드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세계자연유산이 있다 그랬죠.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드문 복합유적이 하나 이 베트남 지역에 되어 있는데요. 지도 보시면은 이 8개가 이제 그 세계유산 8군데 등재된 데라서요. 상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유적이 많이 등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재가 된 거는 첫 번째 통일왕조, 통일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통일왕조의 수도였던 후에 도성 유적이 가장 먼저 등재가 됐습니다. 1993년에 그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4년에 하롱베이가 그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하롱베이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999년에 미선과 호이안이 등재가 되고요. 두 개 같이 99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해방이 2003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탕롱 유적 됐고요. 그 다음에 호황조의 성체가 2010년, 2011년. 그 다음에 이제 짱안이 가장 최근에 등재돼서 2014년에 등재가 됐고요. 이 폭락해왕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유적을 갖다 확장을 해서 재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적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짱안 경관 유적이 이제 복합유산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1번 탕롱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1번 탕롱 유적, 그 다음 여기 탕롱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황조의 성체, 그 다음에 짱안 유적, 그 다음에 하롱베. 그래서 북부 지역에 4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6번부터 보겠습니다. 미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호이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게 폭락해방이 있는데요. 이 폭락해방 같은 경우에는 다낭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면 4시간을 가요. 여기가 그냥 보면은 좀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하롱베이도요. 하노이에서부터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가야지 됩니다. 길이 나쁘기도 하고요.
그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거리도 생각보다 좀 멀기는 멀어요. 그래서 8개의 지금 유적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2개의 기록유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무형유산으로는 11개의 종목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 11개를 다 보려면 뭐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이 무형유산은 오늘 생략하고요. 8개의 그 세계유산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기록유산을 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모두 다 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긴 산들이 이렇게 블록블록블록 나오면서 그 중간에 석회암 동굴들이 있고 막 이런 그 형태인데요. 이거는 그 베트남 지역, 아까 왜 베트남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 하롱베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쪽으로 가면서 중국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있는데 개평 인근까지 다 이렇게 생긴 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 지금 현재 그 베트남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3곳, 그러니까 자연유산 2곳에 복합유산 1곳이 포함하니까 이제 3곳이 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은 사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자연적인 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남부 지역하고 지금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 남부의 광서장족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육상에서 이런 산들이 있는데 비해서요. 지금 보시고 있는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는 그게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4년에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수많은 섬들이 있는 뭐 아름다운 절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섬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약 1600개 정도의 섬이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는 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이게 바닷속에서 절경으로 만들어진 이런 지역이 많이 없어서 하롱베이 워낙 유명한 지역인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훼손돼서요. 요즘 가보시면 좀 아름답다라는 말이 과연 어울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돼서 문제가 좀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하롱베이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면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배를 타고 여기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사이를 가면서 맑고 푸른 바다와 섬을 구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섬들이 대부분 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안에 그 동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섬에 들어가서 이제 동굴 구경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요.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하롱베이인데요. 하롱베이의 전경을 이거는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 모습이고요. 이제 관광지로 제일 유명해요. 세계적인 관광지로 워낙 일찍 알려지면서 여기가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이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수상 호텔이나 아니면 수상 가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지금 이 수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에서 하는데요. 실제로 이 하롱베이 지역에는 그 수상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배에서만 먹고 사는 수상 민족들이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베트남 문화가 이렇게 육상으로만 발달한 게 아니라 수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걸 이 지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관광객, 국내외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데가 이 하롱베이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들을 이제 타고서는 관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다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배집이에요. 이게 배집인데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뭐 물고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편이고요. 수상가옥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
보트피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오염이 되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 생활이 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이 수상민족들, 보트피플들의 생계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광객들이 와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는 그 외화, 달러의 문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환경 문제보다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오염하고 대기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 문제가 돼서 이거 위험유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알려지지 않은 뭐 유적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인제 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 안에 있는 그 석회암 동굴들이 이 하롱베이 관광에서는 이렇게 특히 인제 세계문화유산 이게 세계 자연유산 관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는 있는데요. 역시 카르스트 동굴들도 너무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는 몇 개의 동굴들은 입장 계획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롱베이에 가본 게 2005년인가 뭐 이때부터 갔었으니까 한 벌써 다녀온 지 15년 전인데 이미 그때부터도 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의 동굴들, 이 종유석이라든지 뭐 이런 동굴들 있잖아요. 이 동굴들이 훼손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굴들의 경우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공 조명들을 설치해 놓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동굴은 원래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이 종유석이 계속 쌓는 구조, 자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인공적인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색색까지의 조명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려고 사람들이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돈을 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상시사철로 이제 뭐 1년 내내 밤낮 없이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전기를 가지고 개방을 해 놓으니까 이 빛 때문에 동굴 안에 사는 수생 동물들이 이 동굴의 습지에서 사는 수생 동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요. 종유석이 지금 메말라가는 게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광지 대부분들이 이렇게 인공 조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유석들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종유석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자라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정도 자라려면 정말 엄청나게 오래, 우리의 인생의 몇백 배를 살아야지 이만큼이 자라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최근 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90년대에 이제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훼손이 급격하게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돼서요. 죽어가는 석회암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회암 동굴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전통 배죠. 베트남의 아주 전통적인 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배들이나 이 경치를 보시면 경치 상당히 아름답기는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찾아가는 게 문제고 한국 사람들이 최근 가가지고 많이 이제 오염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들의 아주 특유하고 별로 좋지 않은 술자리 문화. 특히 회를 이렇게 이제 회 떠가지고서는 먹으면서 술 먹고 노래하고 뭐 이제 이러는 문화들이 좀 환경을 많이 오염시켜서 이렇게 욕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는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트피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내내 배에서 이제 먹고 자고 살면서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팝니다. 원래 이 하롱베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진주 특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진주의 특산지 중에 하나인데 가서 보시면 진주를 많이 팔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진짜 진주인지 요즘은 좀 문제가 많이 되고도 있고요. 그 진주 양식 때문에 환경이 또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서 이 유네스코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금 자연유산을 등재를 했는데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파손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 등재 해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2010년대부터 환경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한 번 나빠진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배는 광주리로 짜 가지고 바깥에 인제 오칠을 해서 까맣게 만들어 놨는데 가족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맨날 배에서 살고 있어요. 그다음은 인제 두 번째로 보시는 폭락해방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폭락해방 국립공원 역시 인제 비교적 최근 2003 년에 인제 등재가 된 자연유산이고요.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후에에서 차를 타고 4 시간 아까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석회암 카르스트 지역이긴 한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넓은. 그다음에 인제 이 폭락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한 동굴인 폭라동굴하고요. 그다음에 산 이름이 캐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폭라산과 캐방산을 합쳐서 폭락해방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이 폭락해방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이 인제 등재 범위입니다. 여기 인제 국경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실 이 국경선 연결되는 이곳이 인제 이쪽으로는 라오스의 영토가 되는데요. 연결된 지역이죠. 여기는 라오스의 흰남노 자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데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사실은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유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는 이제 라오스 쪽에서 이거 같이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라오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은 안남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여기 인제 있으면서 그 일대에 퍼져 있는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세계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군이 여기만인데 사실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넓어져요. 여기 인제 보시면 국경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 라오스하고 여기하고 폭락해방하고는요 같은 식생 환경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인제 또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지하로 흘러가는 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하로 흘러가는 강 중에서는요. 어떤 강들이 있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수 강이 있는데요. 이 라오스 지역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라오스 지역 쪽은 탐사가 안 돼 있고 이 베트남 쪽에서만 연결된 걸로 석회암 동굴 같은 경우에 뭐 31km 정도 되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수 강은 현재 지금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긴데 정확하게 몇 킬로나 되는지 전혀 탐사가 돼 있지 않은 정도로 정말 뭐 자연이 그대로 밀림 그대로 울창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각 도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숙소도 거의 없고 워낙 여행 가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해요. 저도 아직 폭락해방은 못 가서 '언제 한번 꼭 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폭락해방은 여하튼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하수 강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약 300여 개에 달하는 석회암 동굴이 있고요. 이 동굴들은 4억 년 전인 고생대에 형성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손동 동굴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회암 동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손동 동굴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정도의 캠핑을 해야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캠핑을 해야지 이 동굴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를 이제 가려면 뭐 동굴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벽 등반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상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나라에서 1년에 200명인가 뭐 이렇게 제한을 해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연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고 저는 체력이 이제 안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손둥 동굴이라는 데 폭락해방의 지역에 있는 손둥 동굴이라는 데를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서 아직 거기 손둥 동굴 가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고요. 베트남 현지에 사는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폭락해방 자체를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
사람들을 거의 갖지 않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상당히 잘 보호가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도로를 좀 놔 가지고 여기를 갖다 좀 더 이렇게 공원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고 하는데, 요 지역 정도만 개발이 조금 돼 있다고 하는 편입니다. 여기도 역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의 특성상 석회암 동굴들이 이제 중요한 관광이나 이 자연 환경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석회암 동굴들은 특이하게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지하 수강이 계속 연결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이 안으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죠. 저는 이 폭락해방에서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석회암 동굴을 배 타고 들어가는 데는 태국 같은 데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본 적이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부 다 폭락해방의 사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폭락해방을 좀 개방을 해서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갈 수 있게 해주고는 싶어 하는데, 역시 자연보호나 환경 파괴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될 수 있을지,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논의 중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폭락해방은 못 가봐서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만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은 이제 사진이 일단 유네스코 등재 보고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오픈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국 같은 데에서 이제 홍보용 사진들을 뿌리는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몇 개의 사진들 지금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지하수 강으로 이제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수강 중에 하나라 그러죠. 몇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5개에서 6개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배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문제되는 게, 여기도 이렇게 인공 조명들을 해놓고 있는 게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 목조 가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해놨는데요. 베트남 현지 주민들은 이제 지금 개방된 일부 지역들에는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몇 군데 동굴들을 보기는 한다 그러는데요. 시간 제한 같은 것들 좀 염두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는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전력을 켜놓지는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큰 석회암 동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가 있는 거고요. 300개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석회암 동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석회암 동굴이 울진의 석류굴이나 이런데, 제주도에 거기는 화산 동굴인가?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화산 동굴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요. 이 베트남 쪽의 석회암 동굴들은 규모가 일단 엄청나게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어떻게 말하면 좀 촌스럽게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이런 조명들을 해놔가지고 기괴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은데요. 이 조명들이 정말 관광에 필요한 건지, 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회암 동굴이 이 폭락해방 국립공원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손둥 동굴의 전경입니다.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여기까지 가려면은 2박 3일 정도 이렇게 산이 아니라 동굴 탐험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캠핑을 한다 그러는데요.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지역이라서,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폭락해방 자연유산 지역에는 멸종위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멸종위 동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석회암 동굴에 사는 명종위 동물들도 정말 많고요.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울라라고 부르는 이 밑에 있는 동물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은 사슴이랑 노루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뿔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양이라고 하나 털의 모양 이런 거 다르고 그다음에 얼굴 형태는 좀 소에 가깝고요. 뿔이 아니라 이 굽도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이제 뭐 왜 그 동물이 이제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면은 막 잡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잡고 있는데요.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일단은 이 사울라의 밀렵은 대부분 많이 금지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잡고 있지만 이쪽 라오스 쪽 사람들이 넘어와서 잡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래서요. 이 사울라의 보호 문제가 지금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멸종위 동물이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회암 동굴 또는 뭐 세계에서 가장 긴 석회암 지하수 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폭락해방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베트남 지역의 자연유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보존 상태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의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짱안 경관 유적을 보는데요. 이 짱안의 경우에는 북부 지역에 있고요. 홍강 하구에 식민지 하구에 있는 님민주 근처에 있는데 2004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2014년에 등재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롱페이랑 많이 비슷하죠. 하롱페이랑 많이 비슷한데 하롱페이는 좀 더 이렇게 섬에 가깝다면 여기는 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강 사이사이에 이제 석회암 동굴들이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삼판산이라고 하는 이 전통 배가 있는데요. 그 배들이 이제 생활을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때를 이루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배들이 이제 요즘 관광도 이 배를 가지고 많이 한다 그러고요. 이 짱원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 지구이기도 해요. 여기는 10세기에 도성 유적이 있었던 지역이라서요. 복합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짱안 유적에 대해서는 다음 2차 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